바람나서 전처랑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처랑 몰래 바람피고 있습니다.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난 이미 나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였습니다. 너 지금 미정이랑 다시 만나는 거야? 아내의 눈동자 속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놀라움, 실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깊은 곳에선 희미한 기대까지도.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그 모든 감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소중한 걸 항상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걸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건축 자재 도매업으로 20년을 굴러온, 말하자면 평범하지만 속 깊이 자부심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10년 전까지 제 곁엔 미정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처가 되어버린 제 아들의 엄마이자 한때 제 인생을 함께했던 사람이죠. 우린 20대 후반에 만났고 40즈음에 헤어졌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졌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연서. 10살이나 어린, 밝고 섹시하고 무엇보다 제가 잊고 지냈던 남자의 자존감을 자극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오빠, 너무 멋있어요. 오빠 아니었으면 나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들이 어쩌다 제게 사랑처럼 느껴졌고 결국 저는 미정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도 미정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말이죠. 이혼 후 저는 연서와 재혼했습니다. 처음 2년은 좋았습니다. 아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아내와의 신혼, 늘 새우 같은 말투, 적당히 챙겨주는 애교, 그 모든 게 낯설고 설렜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남자라는 착각 속에 살게 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서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나이 들잖아. 왜 자꾸 늙은 티나게 행동해? 우리 아버지보다 더 고집불통이야. 진짜 창피해 죽겠어.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말. 내 친구들 앞에 선 말 좀 아껴. 오빠랑 나랑 차이가 너무 나서 내가 이상하게 보여. 그녀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반면 미정은 그리울 만큼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제가 속상할 땐 등을 두드려주던 그런 여자였어요. 이혼 후에도 명절이면 아들 준우를 데려와 절 한번 인사시켜주곤 했습니다. 속은 어땠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단 한 번도 원망의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래서 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어느 날 준우가 독감에 걸려 갑자기 고열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서울 바깥에 있었고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곳엔 미정이 있었습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채 준우 곁에서 미음을 떠먹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준우 아버지 오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앞 편의점에서 뜨거운 캔커피를 건넨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우한텐 아직 말 안 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왜 헤어졌는지.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말 그만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요. 준우한테 잘해주고. 그 한마디에 제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처음으로 후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녀를 놓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버렸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연서를 떠났습니다. 그만하자. 더는 자신이 없다. 그녀는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물었죠. 이제 와서 왜? 그 본처 생각나는 거야? 설마 걔랑 다시 만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서로 없이 지내왔으니까요. 그렇게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 밖으로 흘러가죠. 그해 봄
미정이 다니는 문화센터에 봉사자로 나갔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이혼한 사람한테 다시 끌리다니 나 이상하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땐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그립다고.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이혼한 사람한테 다시 끌리다니 나 이상하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잔잔했던 연못에 돌을 던진 듯 그 여운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미정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놓지 못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연서 씨가 기다리는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조용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벌써 몇 년째 전 늘 그렇게 조심스레 집에 들어섭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고 발 뒤꿈치를 세워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깨울까 봐서가 아니라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젠 서로에게 피곤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된 사이니까요. 연서 씨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분명 뜨거웠습니다. 전고 밟고 저를 오빠라고 부르며 매달리던 그 모습은 한동안 제 인생에서 잊고 지냈던 남자의 자존심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오빠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나 이렇게 안정적인 사랑은 처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생이고 이번엔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서 씨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경의 눈빛이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 왜 이렇게 늙게 말해? 친구들이 놀려요. 진짜 촌스러워 죽겠어. 그런 얘기 좀 밖에서는 하지 마요. 그 말들이 처음에는 그냥 투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가시가 됩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서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주 밖에서 식사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쇼핑을 하고 때로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나 없을 때도 밥 잘 챙겨 드셨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씩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관심이 담겨 있다고 느껴본 적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사업은 경기 변동을 많이 타는 업종이라 코로나 이후 수익이 크게 줄었고 연서 씨는 점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엔 카드값 좀 신경 써줘요. 나 옷값도 아끼고 있는데 그녀의 옷장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웠고 아낀다는 말은 그녀의 스타일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그녀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그날만큼은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자함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상무님.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몰라도 그 안에서 오가는 말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엔 좀 더 긴 시간 보내요. 우리만의 공간에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짓 그대로 이제는 제가 당하고 있는 거라는 것. 연서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미정 씨는 이미 저와 거리감이 깊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일에 지쳐 집에 들어와도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냥 그러셨어요. 하고 말끝을 흘렸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그때 연서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같이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던 여자였고, 속상한 날엔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쳤던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기댔고, 너무 많이 실망시켰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이혼을 결정했던 날,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 행복하세요. 대신 준우는 제가 키울게요. 그때도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도 못했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엔 미정 씨가 준우의 학원 문제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저를 너무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즘 준우가 아빠 얘기를 자주 해요. 보고 싶다고. 전 대답 대신 긴 침묵만 흘렸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였습니다.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여자를 배신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술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우리 그냥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녀에게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도 아직 제가 남아있다는 걸. 미정 씨에게 문자를 보낸 날 밤, 저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새벽 3시를 넘어서도 침대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7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제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여느 때처럼 아이와 함께 시장에 다녀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옆방에서 핸드폰으로 연서 시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저도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 농담 섞인 답을 보내곤 했죠. 문제는 그날따라 제가 폰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고무장갑 어디 있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묻는 소리에 대답을 하려다 저는 그만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고, 그 짧은 사이 그녀는 제 핸드폰 위에 뜬 알림창을 본 겁니다. 오빠, 오늘 꿈에 나왔어요. 진짜 안기고 싶었어요. 연서 씨의 그 메시지를 미정 씨가 읽은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땐 이미 그녀의 손에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감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야. 농담이었어. 저는 어리석게도 변명을 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다가와 폰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시간 줄게요. 그게 진심이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의 가장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밥은 여전히 차려졌고 빨래도 정리돼 있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도 절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아이가 잠든 새벽에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쓴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주보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했나 봐요. 당신이 웃으면서 다녀오겠다고 말하던 날 나는 그게 회사 일인 줄만 알았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로 미안해.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이없는 듯, 참담한 듯, 그리고 한없이 슬프게.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내가 숨 쉴 틈조차 안 줬어요. 혼자 울고 혼자 참다가 이젠 나까지 없어졌네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한 여자가 더는 울 힘도 없을 만큼 상처받았다는 걸. 며칠 뒤 저는 연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울던 날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붙잡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눈물은 결이 다르다는 걸 그땐 처음 알게 되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미정 씨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또 만나요? 그 말을 들은 미정 씨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아이를 안아들고 말없이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무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서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곧 피곤한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서 씨는 사랑보다는 자랑을 원했고 가족보다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침대는 따뜻했지만 서로의 가슴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정 씨는 그날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울지도 못하고 혼자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게 침묵을 택했을까? 이제 와서 그런 감정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자주 울음이 나거든요. 혼자 운전하다가도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도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며칠 후 미정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봐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오래도록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저에게 다시 사랑을 허락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용서를 주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창밖엔 비가 흩뿌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미정 씨가 시킨 따뜻한 라떼 한 잔과 제가 고른 아메리카노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마스크를 살짝 벗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란 말이 어쩌면 다시란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심장은 참 바쁘게 뛰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색한 침묵이 조금 흘렀고 우리는 동시에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하다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모든 것이 그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말이 많아졌더군요.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 어머니의 건강, 요즘 읽는 책 이야기까지 저는 그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내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레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전엔 당신 앞에서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피곤해 보였고 내 얘기를 들으면 짜증낼까봐 늘 입을 다물었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요? 그녀는 그저 담담히 말했을 뿐인데 제 마음은 그 말 한마디에 너무도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요. 당신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 말 한마디 들으려 하지 않았네요. 제 말에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슬퍼 보였는지 안쓰러워 보였는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카페를 나서기 전 딱 한 가지 약속만 했습니다. 준우 얘긴 천천히 해요. 지금은 그냥 우리 둘 얘기만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조금 늦었더라도 그녀와의 시간을 단순히 아이의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한때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으로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연서 씨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잔에 비싼 치즈를 곁들여 놓고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여자랑.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 확신에 찬 듯 흔들림 없었기에 저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미정 씨 만났어요. 역시나 내 촉은 틀리지 않더라.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제 셔츠 깃을 붙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왜 붙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해서 웃기지 마요. 이 집, 이 생활, 이 지위, 그것 말고 당신한테 남은 게 뭐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계산 위에 쌓여 있었음을, 모든 감정이 통장이자 명세서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생활 정리합시다. 제 말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질렸어요. 늙은 남편의 점점 무뎌지는 감정에. 당신이 그렇게 멋졌다면 그 여자도 벌써 떠났겠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지 않은 와인과 식은 마음. 그 사이에 앉은 저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서 씨의 서명만 남긴 상태였고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될 결혼이었다면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던 겁니다. 다시 미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 괜찮을 때 한 번 더 만나요.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제야 조금 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던 게 진심이었단 걸 이제야 느끼게 됐어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요. 이번엔 진심으로.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번엔 끝까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묻지도 못하고 삼켜야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그날 이후 미정 씨와 저는 주 1회 아무 조건 없는 산책 약속을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될 때도 있었고 근처 공원이 될 때도 있었으며 어느 날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걷기만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좋습니다. 누군가랑 말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저한텐 참 귀하네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빛이 묻은 은행나무 아래를 걸으며 우리는 아주 오래전 연애 초기에 나눴던 말투로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호한텐 아직 말 안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이한테 어떤 감정을 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또 실망하게 될까봐. 그 말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입으로 먼저 꺼냈어야 할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땐 나도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그때 참 많이 지쳐 있었고 어른이 아니라 그냥 외로운 아이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목이 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등을 돌린 게 아니라 그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였구나. 그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준우가 있는 학교 근처로 미정 씨와 함께 걷게 됐습니다. 아이는 학원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고 우리는 우연을 가장에 마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빠, 준우가 제 모습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도 여전히 아빠를 보면 활짝 웃는 그 모습이 가슴을 덜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아빠랑 엄마가 같이 있는 거 안 이상해? 제가 농담처럼 묻자 준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뭐 좋은 거죠. 우리 가족인데 뭐가 어때요? 그 말에 미정 씨와 저는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요. 그날 밤 미정 씨와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다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숨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담백하게.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미정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가
딸이 아닌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위장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도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죠.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오래전 우리가 겪었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눈물과 지금의 눈물이 왜 이토록 다른 무게로 느껴지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을 오가며 저는 미정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전엔 늘 그녀가 제 곁에 있어 주었듯이 이번엔 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퇴원하였습니다. 간병을 도와주며 저는 미정 씨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시 믿기까지 참 많은 계절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이번엔 괜찮을지도 모른다. 내가 떠났던 사람을 다시 기다려보고 있다. 그 문장을 읽은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놓치지 않기를. 어머니께서 퇴원하신 날 작은 1.5톤 트럭 한 대가 오랜만에 동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예전보다 한결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정신만큼은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단단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누굴 힘들게 하냐. 너도 이젠 네 인생 좀 살아라. 미정아. 거실 소파에 앉아 이불을 덮은 채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사위야. 정적이 흐른 뒤 마침내 처음으로 사위라는 단어가 다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네 실수 많았지만 지금처럼 변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끝까지 안 바뀌는 건 문제지만 바뀌려고 애쓰는 사람은 달라. 나는 그거 안 본 척 못해. 그분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쉽게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밥상을 직접 차려드렸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고 된장국에 직접 두부를 썰며 오래전 미정이 그랬듯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정 씨와 함께 준우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준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주말이면 저와 축구를 하고 평일이면 미정 씨와 도란도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우야, 응. 아빠, 혹시 너 엄마 아빠가 요즘 왜 같이 있는지 이상하단 생각 안 했어? 준우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뭐 보기 좋은데요.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그냥 다시 좋은 친구가 된 거요. 그 말에 미정 씨와 저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실수했던 거 이젠 내가 알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 말하려 해. 준우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그 눈빛 속엔 두려움도 궁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아프게 했단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엄마랑 이혼을 하게 됐고 내가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지.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엄마를 좋아해요. 그 질문은 너무도 직설적이어서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그땐 내가 많이 어렸고 지금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잘해보고 싶단다. 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죠. 그래도 말해줘야 했어요. 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듯 숨겨버렸던 것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안고 가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미정 씨가 정리해둔 작은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오래된 메모지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서라는 사람. 사실 나도 언젠가 그녀를 마주친 적 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가 그녀를 만났었다고?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전등 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몰래 찾아간 미용실. 그녀는 손님에게 내 뒷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돈도 감정도 잘 쓰더라며 웃고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기보다 이 사람은 내 몫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된 건. 미정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때 그녀는 미워하는 대신 그냥 손 놓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돌아온 이유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여서였다는 걸.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길고 긴 침묵을 나눴습니다. 그 침묵 속엔 오래된 용서와 조심스러운 다시 시작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결혼하는 건 조금 이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너와 같이 늙어가고 싶어. 그 말은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내 안에 쌓여있던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감히 꺼내지 못했을 뿐이죠. 그녀가 내 앞에서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그 따뜻한 온기 안에서 우리는 결혼보다 더 깊은 약속을 나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너희는 참 멋대로다. 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의 여동생은 오래도록 언니가 울며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처럼 다시 허락해줘도 되는 사람이냐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시간을 들여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준우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뭘 말이니? 엄마가 아빠랑 다시 가까워지는 거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젠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깊은 마음을 지녔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럼 아빠가 다시 우리 가족이 돼도 괜찮겠니? 준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웃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용서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 것보다 자식에게 받아야 가장 무겁고도 깊은 위로가 된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2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하셨지만 끝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셨던 분이었고 마지막엔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가셨습니다. 그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 씨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긴 거예요. 총글씨로 써진 작은 메모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도 이제는 너의 길을 살아내야지. 나중에 내가 다시 본다면 꼭 같이 웃고 있어야 한다. 그 문장을 보며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한과 감사, 그리고 조금의 안도를 담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겨울 작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정 씨, 저, 그리고 준우. 사진관 사장님이 하나, 둘, 셋을 외치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어때요? 미정 씨가 제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고 처음보다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구원했고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서류상으로는 아직 따로입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함께입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함께 살아내는 것임을 저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